더 이상은 안 돼. 그만해. 13살 소녀가 마지막으로 외친 절규였습니다. 그날 밤 동생을 지키려던 언니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엄마, 예린이가 계단에서 떨어졌어. 죽었어. 새벽 아들이 어머니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법정에서 형사가 묻자 피고인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말을 안 들어서요. 계속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동생한테 고자질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1년 전 사라진 언니, 밤마다 찾아오는 무서운 존재, 그리고 7살 여동생의 떨리는 고백.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정은 우산을 쓴 아이들의 발걸음으로 붐볐습니다. 강수연은 2학년 교실 창가에 서서 하나둘씩 들어오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발령을 받은 지 이제 2달째였습니다. 28살의 수연에게 28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가 빗소리와 함께 교실을 채워나갔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지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우산을 털며 시끄럽게 떠들 때 지우만 조용히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9월 말이면 아직 더운 날씨인데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위에 얇은 가디건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우를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우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수연이 다가가자 지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혈색이 전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지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입술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수연의 시선이 지우의 손목으로 향했을 때 긴팔 소매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검푸른 멍자국이었습니다. 지우야, 손목이 어떻게 된 거니? 지우는 황급히 소매를 잡아당겨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어요.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연수 때 배웠던 아동학대 징후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멍자국,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위축된 태도.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수업이 시작되자 지우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활발하게 손을 들고 대답하는데 지우만 고개를 숙이고 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동화책을 읽을 때도 지우는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작년 1학년 때만 해도 발표를 잘하던 아이라고 인수인계 받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뒤따라가며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지우는 급식 배식을 받았지만 자리에 앉아서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밥알 몇 개를 집어 입에 넣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왜 안 먹니? 수연이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지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급식을 거의 먹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독 작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오후 수업 내내 수연의 머릿속에서는 지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방과 후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지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떠들며 나가는데 지우만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다가가자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응 지우야, 무슨 말하고 싶어? 수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수연이 격려하자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아빠가 방에 와요. 수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빠가 방에 온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무서운 말을 해요. 무서운 말이 뭔데? 지우는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고요. 언니처럼 될 거라고요. 수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니? 병원이요. 사고 나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인 아버지가 어떻게 밤마다 방문을 두드린다는 걸까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아버지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수연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혹시 언니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 지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언니는 없어요. 없다니 무슨 뜻이야? 작년 겨울에 갑자기 시골로 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수연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의식불명인 아버지, 연락이 안 되는 언니, 그리고 밤마다 찾아온다는 무서운 존재.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집에 누가 같이 살고 있어? 엄마랑 오빠요. 오빠? 네, 고등학생이에요. 민준 오빠요. 수연은 메모장에 적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지우야,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지우가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작은 몸집이 유독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지우의 모습을 보며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파란 입술, 손목의 멍자국, 그리고 밤마다 아빠가 와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불을 뒤척이며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학교 상담 기록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말한 언니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아이라니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수연의 교사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학교에 나왔습니다. 교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서류 보관함으로 다가가 박지우의 개인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을 펼치자 가족관계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박태수, 어머니 한유진, 오빠 박민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썹을 찌푸리며 작년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2023년 서류에는
분명히 언니 박혜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 서류에서는 그 이름이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전학을 간 걸까? 수연은 중얼거리며 전학 관련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식 전학 절차를 밟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관계에서 이름만 지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시골로 전학을 갔다고 해도 이렇게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혜린의 1학년 때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특히 예체능 과목에서 뛰어났고 담임 선생님의 소결란에는 피아노 연주 실력이 탁월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 문이 열리며 최 교장이 들어왔습니다. 최 교장은 50살이 넘어 보이는 중년 남성으로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벌써 출근하셨네요. 아, 네 교장 선생님. 수연이 얼른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최 교장은 커피를 타며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 보고 계세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2학년 박지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 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지우요? 무슨 일이죠? 아이가 좀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요. 몸에 멍자국도 있고 밤마다 아빠가 온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최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가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멍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최 교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치는 일은 흔하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수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교장의 반응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마치 이 문제를 빨리 덮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혜린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지우의 언니인데요. 최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시골 친척 집으로 전학 갔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런데 지우는 언니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최 교장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담겼습니다. 강 선생님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본분입니다. 가정사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첫 수업이 시작되자 지우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긴팔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지우야, 어젯밤에는 잘 잤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왔어요. 누가 왔는데? 아빠가요.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수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의식불명인 사람이 어떻게 문을 두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지우를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우야,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해볼래? 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정말 아빠니?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서 보면 아빠 같기도 하고요. 목소리는 어땠어? 수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아빠보다 조금 더 젊은 것 같아요. 수연은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지우를 위협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집안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연은 지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우야, 일기 쓰는 거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기에 써보는 게 어때? 선생님이 가끔 봐도 될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수연은 책상 서랍에서 예쁜 일기장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분홍색 표지에 토끼 그림이 그려진 일기장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에 내 마음을 다 써봐. 선생님이 꼭 도와줄 테니까. 그날 오후 수연은 지우의 집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니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동네 자체가 낡고 어수선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대문, 무성한 잡초, 집 상태만 봐도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 볼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없어져서 이제 내 차례래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꾸 무서워요.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차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언니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수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저 집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일기 썼어요.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기장을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언니가 없어져서 이제 내 차례. 오빠가 그랬어. 언니처럼 될 거라고. 무서워. 아빠는 병원에 있는데 밤마다 누군가와. 엄마는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아. 선생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저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일기를 쓸 때 어떤 기분이었어?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수연은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선생님이 꼭 도와줄게. 그 순간부터 수연의 사명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에 수연은 혜린이 다녔던 피아노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학원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의 담임 선생님인데요. 혹시 박혜린이라는 학생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혜린이요? 정말 안타까운 아이였죠. 안타깝다니요?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서요. 그 아이는 정말 재능이 뛰어났거든요. 콩쿠르에서도 상을 여러 번 받았어요. 혹시 혜린이가 마지막에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세요? 원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혜린이가 많이 변했어요. 항상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죠. 손목에 멍자국도 있었고요. 손목에 멍자국이요? 네, 물어봐도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멍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꽉 잡은 것 같은 그런 멍이었어요. 수연은 지우의 손목 멍자국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혜린이가 집에 대해 무슨 말을 한 적 있나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마지막 레슨 때 제게 선생님 집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라고 했어요. 자세히 물어보려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거든요. 어머니한테 연락해보니 갑자기 시골로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의아했지만요. 수연은 학원을 나오며 확신했습니다. 혜린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 지우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수연은 책상 앞에 앉아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의식불명인 아버지, 사라진 언니 혜린, 밤마다 찾아오는 누군가, 손목에 멍자국, 그리고 오빠 민준.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수연은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혜린의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학급 명단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아이는 이서연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동의해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중학교 1학년이 된 13살 소녀였습니다. 혜린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혜린이 말씀이시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혜린이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니? 수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혜린이가 마지막에 제게 그랬어요. 서연아, 만약에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지우를 좀 챙겨달라고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다고 그랬어? 네,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사라졌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친구를 그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혜린이가 오빠에 대해서 말한 적 있니?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있어요. 민준 오빠가 무섭다고 했어요. 특히 밤에 자꾸 방에 들어온다고요. 방에 들어온다고? 수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네, 혜린 언니가 오빠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에 자물쇠를 달았다고도 했고요. 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13살 소녀가 오빠를 피해 문에 자물쇠를 달아야 했다니요.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정말 이상했어요. 혜린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랬어요. 서연아, 내가 만약 없어지면 경찰에 신고해줘. 꼭 지우를 지켜줘야 해. 수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혜린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동생 지우를 걱정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넌 어떻게 했어?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고요. 그리고 혜린이가 정말 사라질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연이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혜린이 남긴 메시지들이 모두 지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던 일이 지금 지우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또 다른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도 또 왔어요. 수연은 일기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어젯밤에도 왔어. 이번에는 오빠 목소리 같았어. 혜린이처럼 말 잘 들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 언니한테 뭘 했을까? 정말 무서워. 수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 상황이었습니다. 지우야, 오빠 민준이가 언니한테 뭘 했는지 알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니가 사라지기 전 며칠 동안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오빠랑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들었어요. 싸우는 소리? 내 언니가 그만해라고 소리 지르고 오빠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라고 했어요. 수연은 책상 서랍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선생님이 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지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선생님이 약속할게. 수연은 지우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구하고 혜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밝혀내겠다고요. 수연은 즉시 아동보호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동보호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심각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수연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우의 멍자국, 일기장 내용, 사라진 언니 혜린, 밤마다 찾아오는 오빠, 혜린의 친구가 증언한 내용들까지 상담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충분히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오후에 담당자가 학교로 가겠습니다. 오후 3시 아동보호서비스 담당자 김미선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강 선생님이시죠? 제가 담당 김미선 사회복지사입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수연은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우의 일기장, 혜린의 친구 서연이 증언한 내용을 적은 메모, 그리고 수연이 직접 관찰한 지우의 상태 기록들이었습니다. 김복지사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 정황이네요. 일단 아이를 보호시설로 옮기는 게 급선무입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긴급보호 조치로 가능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지우를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김복지사가 지우와 면담을 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무서웠던 일들을 이모한테 말해줄 수 있어? 김복지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누가 와요. 문을 두드리고 무서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데? 언니처럼 될 거라고요. 말을 잘 들으면 아프지 않을 거라고요. 김복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지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같아요. 그날 저녁 지우는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수연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보호시설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환경에 두려워했지만 수연이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아무도 지우를 괴롭히지 못해.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 선생님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보호시설에서 지낸 지우를 면회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밤에도 무섭지 않아요. 아무도 안 와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지우는 활짝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무언가 기억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중요한 걸 깜빡했어요. 뭔데 지우야? 언니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 오빠랑 정말 크게 싸웠어요. 수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싸웠는데? 언니가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되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언니가 없었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은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혹시 그날 밤에 다른 소리도 들었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 삽질하는 소리요. 지하실 쪽에서요. 그리고 오빠가 뭔가 무거운 걸 끌고 가는 소리도 들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점점 끔찍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즉시 김복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우가 새로운 증언을 했어요. 혜린이 사라진 날 밤 삽질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김복지사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실종 사건이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해야겠습니다. 수연과 김복지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정상우였습니다. 40대 후반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실종된 아이가 있다고요? 네, 1년 전에 박혜린이라는 13살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정 형사는 사건 내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수색영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실종된 아이가 있고 명백한 정황 증거들이 있잖아요. 수연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정황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집을 수색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수연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더 결정적인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혜린이 남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연은 다시 보호시설로 가서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혹시 언니가 일기장이나 편지 같은 걸 남긴 게 없을까?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있어요, 선생님. 언니가 침대 밑에 상자를 숨겨뒀어요. 무슨 상자? 작은 나무 상자요. 거기에 일기장이랑 편지들이 들어있어요. 언니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상자를 어떻게든 가져와야 했습니다. 정상우 형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말한 상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민준과 유진이 있을 테니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김복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복지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가정 방문 조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보호 서비스는 법적으로 가정 환경을 점검할 권한이 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민준이 경계할 것 같은데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먼저 학교로 부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집을 방문하는 거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연은 한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거칠고 지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우 어머니시죠? 저는 담임 강수연 선생님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지우 교육 관련해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요. 학교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요? 네, 급한 일이라서요. 1시간 후면 괜찮으세요? 유진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김복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로 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됩니다. 김복지사는 정 형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정영사는 영장 없이는 함께 갈 수 없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근처에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유진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유진을 상담실로 안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김복 지사는 2명의 동료와 함께 박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보는 집은 더욱 황폐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마당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복 지사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가정환경 점검차 방문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안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부재 시에도 가정 방문이 가능하거든요. 김복 지사가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김복 지사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예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소파는 찢어진 곳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음식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랐다니 김복 지사는 속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주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뭘 보시려는 건가요? 가정 환경 전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우의 방도 봐야 하고요.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우 방은 2층입니다. 김복 지사 일행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난간은 흔들렸습니다. 2층 복도에는 3개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장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지우 방이에요. 김복 지사가 문을 열자 작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몇 장 붙어 있었습니다. 김복 지사는 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동료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들도 봐도 될까요? 민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방은 좀 어수선한데요. 괜찮습니다. 공식 점검이니까요. 민준은 마지못해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민준의 방이었습니다. 방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참고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도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홍색 커튼이 쳐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여자아이의 물건들이 나타났습니다. 피아노 악보, 인형들, 교복, 그리고 트로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김복 지사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동생 방이었어요. 민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시골로 간 후에 제가 방을 쓰고 있습니다. 물건들은 왜 안 보냈나요? 나중에 보낼 거라고 했는데 아직 못 보냈어요. 김복 지사는 악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쇼팽의 녹턴, 베토벤의 소나타, 리스트의 연습곡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고난도 곡들이었습니다. 혜린이 얼마나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악보 여백에 적힌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복 지사는 조심스럽게 악보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우만은 지켜야 해. 2024년 12월 9일 김복 지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복 지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악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냥 연습할 때 끄적거린 거예요.
하지만 김복지사는 악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제 동생 물건인데요. 법적으로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김복지사는 다른 악보들도 살펴봤습니다. 여러 곳에 혜린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도와줘. 무서워. 지우를 부탁해. 모두 절박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김복지사가 1층으로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혹시 지하실도 있나요?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실이요? 내 집 구조상 지하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하실은 그냥 창고예요.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복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준이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경찰과 함께 와서 문을 열어야 할까요? 김복지사의 말에 민준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정말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안 써서요. 김복지사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방치된 위생 상태, 그리고 혜린의 물건들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민주는 그들이 집을 떠날 때까지 계속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김복지사 일행이 집을 나서자 민주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김복지사는 차에 타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특히 지하실 반응이 수상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요청해야겠어요. 학교로 돌아온 김복지사는 수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집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혜린의 물건에서 중요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은 악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혜린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우를 걱정했다는 것이 이걸 경찰에 보여드려야겠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실을 꼭 수색해야 합니다. 민준의 반응이 너무 수상했어요. 유진은 학교에서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사람들이 왔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집안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혜린이 악보를 가져갔어요.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 들통날 거야.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린이가 자꾸 꿈에 나와. 날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봐. 민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꿈은 그냥 꿈이에요. 현실이 아니라고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이 자꾸 생각나. 혜린이가 비명 지르던 소리가. 민준이 어머니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벽에도 귀가 있어요. 두 사람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김복지사, 정영사와 함께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서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지우의 일기장, 서연의 증언, 피아노 학원 원장의 증언, 그리고 오늘 발견한 혜린의 메모들. 정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실을 중점적으로 수색해야겠어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겁니다. 수색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영사는 신중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범죄의 개연성이 명확해야 했습니다. 혜린의 악보에 적힌 메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보호시설로 지우를 찾아갔습니다. 지우는 며칠 사이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밤에 잘 자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언니가 숨겨놓은 상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수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예요. 언니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생긴 상자니? 손바닥만 한 크기고 뚜껑에 꽃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언니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던 거였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본 적 있어? 한번 봤어요. 언니가 보여줬거든요. 일기장이랑 편지들이 있었어요. 언니가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경찰에 줘야 한다고 했어요. 수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바로 필요한 증거였습니다. 지우야, 그 상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 지우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침대를 들어 올리면 바닥에 널빤지가 조금 들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밑에 숨겨져 있어요. 수연은 즉시 정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혜린이 침대 밑에 일기장과 편지를 숨겨뒀다고 합니다. 정형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이미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수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을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복지사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면 영장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죠. 하지만 민준이 집에 있으면 방해할 텐데요. 수연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진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경찰서로요. 정형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유진에게 지우의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에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정형사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우 어머니시죠? 저는 경찰서 형사과 정상우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따님, 지우 양의 보호조치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유진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와주시면 됩니다. 남편이나 아들분은 동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진이 경찰서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자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경찰서에 좀 다녀와야 해. 지우 일 때문에.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같이 갈게요. 아니야, 나 혼자 가라고 했어. 너는 집에 있어. 유진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정확히 유진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정형사와 2명의 경찰관은 이미 박 씨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함께했습니다. 지우가 설명한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정형사가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민준이 방해하면 제지하고요. 수연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박민준 씨 긴급 상황으로 집을 수색해야 합니다. 영장도 없이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문을 막으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제지했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거기 서 계시죠. 민주는 어쩔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를 감시하는 동안 정영사와 수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의 방이었습니다. 작은 침대와 낡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침대는 어디예요? 수연이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정영사는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 널빤지를 살펴보니 한쪽 모서리가 다른 것보다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정영사가 조심스럽게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뚜껑에는 장미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수연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정영사는 장갑을 끼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상자는 온전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일기장 한 권과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분홍색 표지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영사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1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오늘 또 내 방에 들어왔다. 문을 잠갔는데도 열쇠로 열고 들어왔다. 너무 무섭다. 엄마한테 말했지만 모른 척한다. 정영사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1월 15일. 오빠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한다. 내가 착하게 굴면 아프지 않을 거라고. 도대체 무슨 뜻일까? 11월 20일. 오늘 오빠가 지우 방에도 갔다. 안 돼. 절대 안 돼. 지우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내가 막아야 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린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정영사는 표정을 굳힌 채 계속 읽었습니다. 12월 1일. 오빠한테 그만하라고 했더니 때렸다. 팔에 멍이 들었다. 학교에서 물어봤지만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다.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다. 12월 5일. 지우가 울고 있었다. 오빠가 지우한테도 무서운 말을 했다고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12월 8일. 피아노 선생님한테 말하려다 말았다. 만약 말했다가 오빠가 더 화내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12월 9일. 결심했다. 오빠한테 확실하게 말할 거다. 지우한테 손대지 말라고. 마지막 페이지는 12월 10일이었습니다. 오늘 오빠한테 그만하라고 확실히 말했다. 지우한테 절대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다. 오빠가 화를 냈다. 엄마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무섭다. 하지만 지우를 지켜야 한다. 만약 내가 없어지면 이 일기장을 경찰에 줘야 한다. 지우야 미안해. 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정영사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편지들도 살펴봤습니다. 친구 서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없어진 거야. 꼭 이걸 경찰에 줘. 오빠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지우한테도 그러려고 했고 내가 막으려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 제발 지우를 도와줘. 편지를 읽는 정영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폭력과 학대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혜린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영사와 수연은 급히 내려갔습니다. 민준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뭘 찾는 거예요? 정영사가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 찾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뭔데요?
당신 동생 박혜린의 일기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적혀 있더군요. 민주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냥 일기장이잖아요. 아이가 상상으로 쓴 거일 수도 있죠. 정 형사가 몇 페이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증거가 안 됩니다. 누나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 형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죠. 민주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유진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경찰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정 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도 같이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린 양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요.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그를 경찰관이 부축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다 들통났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 형사는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혜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혜린의 유골은 DNA 검사를 거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이 사인이었습니다. 민주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렸고 유진 역시 공범으로 구속됐습니다. 박태수는 몇 달 전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깊은 충격에 빠졌지만 지우가 안전하다는 소식에 겨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3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3살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오빠, 그리고 이를 방조한 어머니의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연도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왔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엄격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먼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교도소 수의를 입은 민준은 6개월 사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뒤이어 유진이 입장했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유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어떻게 자식의 범죄를 방조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그토록 강력한 것일까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주는 2024년 12월 10일 여동생 박혜린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박혜린과 박지우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혐의, 그리고 부친 박태수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됩니다. 피고인 한유진은 범죄 은닉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 기소 내용을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합니다.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겁니까? 살인 혐의는 부인합니다. 고의가 아니었거든요. 실수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의 일기장, 친구에게 쓴 편지, 피아노 악보의 메모들이 차례로 제시됐습니다. 검사가 일기장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오빠가 계속 내 방에 들어온다, 무섭다, 지우한테도 그러려고 한다, 막아야 한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수사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검사 결과 박혜린 본인이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두개골 골절 상태와 계단 추락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부검 보고서도 제출됐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여동생 박지우의 담임교사이신가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우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수연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몸에 멍자국이 있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창백했고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밤마다 아빠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였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일기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언니가 없어져서 이제 내 차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언니처럼 될 거라고 협박했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동보호서비스에 신고했고 경찰에도 연락했습니다. 지우를 보호시설로 보냈고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의 일기장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의 증언은 혜린의 일기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혜린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정상우 형사였습니다. 정 형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을 발견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혜린의 일기장과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폭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피해자의 유골과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어땠습니까? 피고인 민주는 혜린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후 시신을 지하실에 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부친도 계단에서 밀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차례였습니다. 유진이 증인석에 섰을 때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공범인 어머니의 증언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혜린이 사라진 날 밤에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유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혜린이가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혜린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해, 지우한테는 손대지 말라고요. 그 후에는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유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저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아이를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신 은닉을 도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도왔어요. 저도 공범이에요. 저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유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서는 민준의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만 인정합니다. 살인은 고의가 아니었어요.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폭력은 고의였지 않습니까? 민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제 권리였어요. 가족인데 뭐가 문제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태도가 매우 불량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아버지를 계단에서 민 것도 실수였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민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혜린이를 찾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피해자들에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법정 경위에게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키십시오. 민준은 끝까지 웃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수연은 전율했습니다. 민준에게는 양심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민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유진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민준의 젊은 나이와 교육 기회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담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도 지켜보기 위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친여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력하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또한 부친까지 살해하려 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회의 위험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무기징역이 마땅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은 판결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유진에게는 범죄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식의 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시신 은닉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협조적으로 진술한 점을 참작합니다. 유진은 판결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수연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혜린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혜린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묘비에는 사랑하는 딸 박혜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혜린이 좋아했던 쇼팽 악보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혜린아, 이제 편히 쉬어. 내가 지키려던 지우는 안전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악보를 넘겼습니다. 마치 혜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오랫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묘지 주변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4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연은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지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고 눈빛도 맑고 밝았습니다. 지우야, 정말 많이 컸네. 수연이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잘하고 있어? 내 양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재밌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우의 양어머니 정미영 씨도 함께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우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우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용기 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우도 위험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연은 오히려 지우가 좋은 가정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연주해 드릴까요? 지우가 가방에서 작은 키보드를 꺼냈습니다. 미영이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뭘 연주할 건데? 언니가 좋아했던 쇼팽 녹턴이요. 지우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점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혜린이 그토록 사랑했던 곡을 지우가 연주하고 있으니까요. 공원을 지나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지우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어때요? 언니처럼 잘 쳐요? 응, 정말 잘한다. 혜린이가 들으면 정말 기뻐할 거야. 수연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양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재능이 있대요.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언니의 꿈을 이어가는 거네. 내 언니가 못 이룬 꿈을 제가 대신 이룰 거예요. 수연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지우야,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다들 저한테 잘해줘요. 지우는 전학을 가서 새로운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양부모 집 근처 학교였습니다. 아무도 지우의 과거를 몰랐고 그저 밝고 착한 아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안 꾸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꿨어요. 언니 꿈도 꾸고 오빠한테 쫓기는 꿈도 꿨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의 안 꿔요. 양아빠 양엄마가 안전하다고 계속 말해주거든요. 미영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우가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밤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편하게 자요. 수연은 안도했습니다. 지우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아빠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많이 회복하셨어. 요양원에서 재활 치료받고 계셔. 만나보고 싶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고 싶어요. 박태수는 의식을 회복한 후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 살해당하고 아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만은 안전하다는 소식에 간신히 버텼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천천히 몸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지우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지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도 지우를 많이 그리워하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커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지우를 생각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야.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시거든. 수연은 지우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지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내 양아빠 양엄마가 절 정말 잘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가 더 이상 없잖아요. 민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그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 수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구해주는 선생님이요. 저처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그토록 어린 나이에 겪은 끔찍한 경험이 지우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우라면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 언니 무덤에 가도 될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가자. 세 사람은 혜린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묘지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작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나 이제 괜찮아. 피아노도 배우고 있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 언니가 지켜준 덕분이야. 고마워, 언니.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나 언니 꿈 이어받을게. 꼭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게.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도 도와줄 거야. 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묘비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혜린이 답장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빛을 낼 차례야, 지우야. 네, 선생님. 저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미영도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정말 씩씩하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언니처럼 됐을 거예요. 아니야, 지우야. 내가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야. 수연은 지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상처는 평생 남아있을 테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혜린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다음 달에 작은 발표회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물론이지, 약속할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정말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악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여전히 수연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서워도 도움을 요청하면 꼭 구해줄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혜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살아있고 웃고 있고 꿈을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지우는 첫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수연, 미영과 양아버지, 그리고 요양원에서 나온 박태수도 참석했습니다. 태수는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했습니다.
지우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오늘 연주는 제 언니 박혜린에게 바칩니다. 언니가 지켜준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혜린이 그토록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우의 연주는 기교만 뛰어난 게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희망, 고통과 치유가 멜로디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무대에서 인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제가 해냈어요. 언니의 꿈을 이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지우는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태수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이제 다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린이도 기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혜린의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달빛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독주에 성공했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 언니 곡을 연주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 이제 저는 언니의 꿈을 이어서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언니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앞을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혜린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깊게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지 놓치지 않으려고요. 지우의 사건 이후 수연은 더 많은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고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또한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린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